자, 이제 지역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권도 잘 우리가 안 들어봤어요. 자, 먼저 칠판을 보시면 이렇게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와 을토지가 있어요. 을토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제일 첫 시간에 주의토지 통행권 공부하셨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게 맹지일 때 갑 승낙 없이도 여기를 통행했죠. 대신 유상이었죠. 유상. 그때 맹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맹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 을토지에서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을은 불편하더라도 이쪽으로 다니면 되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갑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이게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 통행할 수 있다.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 근데 나가는 공로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다니려면 반드시 갑승낙 얻어야 된다. 근데 갑승낙만 얻으면 둘 간의 채권입니다. 둘 간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힘이 더 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기로 계약, 합의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권이 뭔가 가르쳐줘야겠죠? 그리고 지역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고 둘이 법률행위 합의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 186조. 그래서 지역권 등기까지 하면 을은 채권이 아닌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 물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을토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이걸 요역지라고,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했죠. 네, 승역지랍니다. 다시 을토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요청했다 요역지,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했다 해서 승역지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된 권리입니다. 지역권이 뭐 때문에 필요하죠? 요역지 때문에 필요하죠. 종속된 권리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역권은 무조건 요역지에 따라다닌다. 종된 권리, 요역지. 종된 권리입니다. 이게 몸이면 이게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을이 요역지를 A에게 팝니다. 팔아서 요역지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가면 그러면 종도 따라가겠죠.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A에게 따라갑니다. 그래 A가 여기를 통행할 수 있겠죠? 통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매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권리. 이 토지를 A에게 빌려줘요. 임대차 하거나 임대차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용권자 A가 이 토지를 사용하죠. 그럼 A가 여기를 통행해야겠죠. 그래서 A가 지역권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처럼 매매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지역권 A에게 따라갑니다. 빌려줬더라도 A가 지역권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좀 어려운데. 요역지는 토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시겠지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 지역권에까지 효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 이런 말입니다. 종속된 권리.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책에 01번 개념이 있습니까? 1번 지역권 보세요. 요역지 편익 을에게 내 땅을 위해서 승역지가 을에게는 남땅을 그 다음에 점유 없이 이용하는 권리. 즉 점유 없이란 을이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 집 짓고 점유하는 거 아니죠. 잠시 한 번씩 통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점유 없이 이용하는 권리란 말이죠. 2번 요역지 보세요. 요역지는 편익을 요청한 땅으로서 일필지차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인정한다. 즉 지역권은 땅지자 토지를 권리로서 요역지를 위한 거죠. 그럼 편익을 얻는 토지는 일필지 전부해야 돼요. 반면 승역지는 여기가 좁아도 상관없죠.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다. 그게 3번 승역지 보세요. 편익을 제공한 땅은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 인정됩니다. 네, 책을 넘깁니다. 다음 02번 지역권 취득의 1번 법률행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개 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지역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그리고 등기 동그라미 지역권 등기가 필요하다. 아래 큰 3번 지역권 특성에서 부종성 있나요? 그럼 법조문 박스 보지 마시고 그 밑에 1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고 되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A에게 노란색 이전되고 그 다음이 소유권 이외죠. 이거 소유권 이외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가 파란색. 이거 소유권 아니죠? 이거 소유권 아니죠? 그 목적이 된다가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자 동그라미 2번 지역권은 가로칩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가로 열고 저당권 등 목적이 될 수 없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요역지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지역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예, 안 됩니다. 아니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일 수 있나요? 그 귀신 안 돼요. 그래도 그럴 게 보세요.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지역권만 사서 뭐 합니까?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운동합니까? 운동장 가서 운동장. 이것만 돈 주고 사서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가만히 있는데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근데 어려워요. 자, 보세요. 반대로 요역지는 부동산이라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저당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이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 못하고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온 겁니다. 어렵지만 기초과정 한번 해봤어요. 어려운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일단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넘깁니다. 이제 전세권, 저세권 가겠습니다. 자, 232페이지 오세요. 자, 그럼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그래서 제목 옆에 쓰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지만 전세권과 전세 완전히 다르죠. 전세는 채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전세권은 물권이죠. 이건 물권, 이건 채권이에요. 구체적 차이점은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여기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예요. 물권은 등기해야 되니까. 다시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 여긴 무슨 등기했다?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여기는 무슨 등기 안 했어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등기? 전세권. 지금 제가 4번 말했죠? 그럼 잡아보자.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다시 이건 무슨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입니다. 여기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쪽이 이쪽. 그래서 전세권 등기입니다. 그럼 법조문 303조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303조차 1항에서 전세권자는 먼저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유상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유차 사용수익 이게 용익물권 성격이에요. 사용수익이 무슨 성격? 용익물권 성격. 사용수익 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다음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우선면제권 줄여서 우선면제권 이게 담보물권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선면제권 있다고 이렇게 써있죠. 이처럼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그리고 담보물권 성격도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전속기간 중에는 용의물권 성격을 갖다가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죠. 그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동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이건 전세권의 성립 요소로서 반드시 유상이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보세요.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설정자입니까? 설정자. 시옷. 갑이 소유자가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3억 지급해야 되죠. 전세금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나중에 인도하면 되고, 반면 전세금 지급은 여기 법에 써 있으니까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그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죠. 자,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X를 팝니다. 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1년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있죠. 왜 그러죠?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먼저 성립했죠. 그리고 이 소유권 등기를 나중에 했죠. 그럼 이거 시간이 빠르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안 쫓겨나고 2년 다 생활할 수 있고, 다음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3억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력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짜리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된다 했어요? 병대가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에서 3억 빼서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물권은 대항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시간에 지상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갑부동산에 을이 만약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자, 시간순으로 1번, 2번, 3번이죠. 그럼 우리는 갑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안 쫓겨난다. 그래서 병은 인도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을이 갑과 전세권 계약을 했다 가정해 보세요. 계약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지상권도 물권, 전세권도 물권이라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간 안 쫓겨나고 2년 대항할 수 있죠? 나갈 때 3억 누구한테 받는다? 병에게 받는다. 그래서 5억짜리를 얼마에 산다? 5억짜리를 2억에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 그림이나 이 그림 똑같다. 다 물권은 대항력 있다고, 이런 게 해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 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책의 232페이지. 이제 01번 서론에서 아래 303조 자 법정을 확인합니다. 전세권자는 자 동그라미 전세금 지급 동그라세요.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유차 다음 사용수익 동그라미세요. 사용수익 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동그라미.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친 사용수익이 용의물권 성격이고 우선 변제권이 담보물권 성격입니다.
우리가 303조 읽어보셨죠? 그럼 303조 여기 보세요. 303조 여기 모르는 말이 있습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 있어요? 오늘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있습니까? 다 알겠죠? 모르는 말 없죠? 근데 있습니다. 모르는 말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이걸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라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선 변제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우선에서 받은 권리 그 말 아닙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오직 경공모에서만 나옵니다. 경매, 공매에서만 나와요. 공매 빼고 경매나 공매에서만 나옵니다. 매매에서 안 나와요. 증이 안 나와요. 상속 안 나와요. 오직 어디만? 경매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난리 났죠? 아니 내 부동산 경매 나오면 지금 울고 난리 났죠? 그 상황에서만 나온 말이에요. 매매에서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만약에 2월 1일 날. B도 갑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4월 1일 날. C도 갑에게 4억을 빌려줬다. 6월 1일 날. D도 갑에게 2억을 빌려줬다. 8월 1일 날. 이렇게 갑에 대한 채권자가 딱 4명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갑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5억에 경매됐다. 5억에 낙찰됐다. 그럼 이 5억을 갑에 대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줘야겠죠. 그것을 배당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 부동산 경락대금을 갑에 대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줘야겠죠. 그걸 배당한다 그래요. 그럼 이 5억을 A, B, C, D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A가 날짜 빨라서 1억 먼저 받고 B가 그 다음에 3억 받고 C가 1억 받습니까? 5억을 A가 1억, B가 3억, C가 1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A, B, C, D는 돈만 빌려줬죠. 갑에게 돈만 빌려줬죠. 그럼 일반 채권자거든요. 일반 채권자. 그럼 시험범위 아니지만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그걸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고 나타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갑에게 돈만 빌려줬죠. 그러면 날짜가 빠르든 날짜가 느리든 다 평등하고 금액이 적든 금액이 많든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 채권액의 안분비례해서 5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채권을 더하면 이게 10억입니까? 10억이죠. 그러면 이거 딱 절반씩 받아가요. 그래서 A는 5천만 원, 이걸 0.5억 5천만 원. B는 1억 5천. C는 2억 원. D는 1억 원. 그럼 더하면 5억 맞죠? 나머지 그냥 경매 다 빼고 계산하면 쓴다. 그래서 이렇게 안분비례 받다가 채권자 평등 원칙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3억을 빌리면서 만약에 이 X 부동산에 만약에 이날 저당권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다음 이 C라는 사람도 6월 1일 날 4억을 빌려주면서 이 X 부동산에 6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저당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들이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락대금 5억 중에서 A, B, C, D 중에 얘들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그들 중에 날짜 빠른 순으로 받아가요. 그래서 B가 3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2억이죠? 그럼 C는 2억 똑같네요. 2억 똑같다. 그럼 5억 됐잖아요. 그러게 끝입니다. 그래서 A나 D는 10원도 못 받고 C도 얼마 못 받았죠? C도 2억 못 받았죠? 2억 못 받았다.
이처럼 우선매매권이란 오직 경매에서 나오고 경락대금에서 보세요. B 입장에서는 C가 후순위 권리자죠. 그리고 얘들은 기타 채권자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선매매권이란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보다 경락대금을 먼저 받는 권리예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 C나 이 기타 채권자보다 3억을 먼저 받아가죠. 그게 우선매매권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돈을 먼저 받는 순서고 이 저당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우선매매권이 있고 그다음 전세권도 우선매매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매매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매매권에게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저당권도 다음 주에 우선매매권이 있다고 법에 써 있어요. 다시 우선매매권은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는 겁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매매권 없어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에 써 있는 전세권 아무튼 이처럼 우선매매권이 있다. 저당권도 있다. 그래서 우선매매권이 경매에서만 나온다. 일단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조문 오셨고 법조문 밑에 이제 파란색 2번 전세권 성립 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제목에 동그라미 2개. 첫 번째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계약 동그라미시고 전세권 등기 동그라미세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가르고 소유자, 전세권자가 세입자, 빌린 사람.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전세금 동그라미 그 아래줄이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전세금 얼마인가 나중에 등기도 전세금 등기해야 돼요. 전세금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가 받을 수 주고받는다. 수수된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가름하신다가 아니라 대신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은 꼭 지급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전세금이 줄 수, 받을 수, 오갈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 예전에 3억을 빌려준 채권이 있거든, 채권. 예전에. 근데 오늘은 이 부동산에 한 6개월 후에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 계약간 2년에 전세금 3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3억을 꼭 주고받을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3억 준 것으로 대신 가름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무튼 대가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객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토지 건물이다. 2번 부동산 일부 동그라미 일부도 전세권 선임할 수 있다. 일부도 빌릴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먼저 양가로 4번 전속기간에서 그 312조가 있거든요. 312조. 오늘은 칠판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책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듣고 이거 잊어버립니다. 오늘 그냥 듣고 잊어버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상권 할 때 했지만 기간은 안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지금 자식 나를 무시하네. 지금 저를 비웃었어요. 기간은 잘 안 외워져요. 궁금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운이 맡기는 거. 운에 그날 기억나면 맞히는 것이고 기억 안 나면 찍어서 맞추면 돼요. 운에 맡겨야 됩니다. 이 봐보세요. 지금 나를 무시해서 지금 이 보세요. 자 312조 전세권 전속기간에서 1항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이죠? 그럼 여기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같이 포함돼요. 근데 2항에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2항은 건물 전세권만 적용되고 토지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항도 그냥 전세권이니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같이 적용된다. 근데 4항은 건물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항 사항은 토지 전세권에 적용되지 않고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1항과 3항은 토지, 건물 다 같이 적용된다. 거 보세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외워집니다. 저도 헷갈려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법 좀 보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굳이 시도하지 마세요. 그럼 자, 1항이 최장기 제한이에요. 1항 전세권의 전업기간은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기한이 10년을 넘은 때를 10년 단축한다. 그러니까 최대 10년 이하로 하라. 2항이 최단 기간인데 건물에만 있습니다.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전업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를 1년으로 한다. 건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을 6개월 약정하면 1년까지 늘어납니다. 토지 전세권을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유효예요. 근데 건물은 1년까지 늘어난다. 사망이 약속으로 전세권 한 번 더 할 수 있죠? 약정으로 전세권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사항은 법에서 한 번 갱신 더 시키는 겁니다. 이건 당사자가 원했고 이건 당사자가 원한 거 없이 법에서 자동 연장시킨 거예요. 그럼 3항 전세권 설정일을 약속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다시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4항은 건물이죠? 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다음 노란색 가로 보여요? 노란색 가로. 자, 설정자가 전세권 전업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그 다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뭐가 계속 아니 그러지 아니? 뭐가 계속 뭐 아니 막 그래 아니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 끝난 때 앞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이 전세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다시 보세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본단 말이죠? 가불이 아니라 법에서 그래 본다 이 말. 법에서 다시 가불이 아니라 법에서 그냥 그러게 본다. 그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갱신 그래요. 묵시적 갱신, 묵시의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갱신하기로 약정한 거죠. 이건 당사자가 아니라 법에서 그러게 봐버린다. 그게 법정갱신. 다음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방금 전 시간에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전세권도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이렇게 법정갱신 됐을 때. 그럼 313조에서 313조 전세권 터물통고 있습니까?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하지 않았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깜빡이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방금 전에 법정갱신이 됐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가 처음부터 깜빡이 잊고 기간 안 정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법정갱신 됐을 때 여기 그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가 법정갱신 됐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럼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 통과하려면 몇 개월?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뭐만이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러죠? 뭐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지 말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안 외워줘요, 잘.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걸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가볍게. 저도 아니죠 먹으려고 한번 써볼게요. 저도 아니죠 먹으려고 한번 써봅니다. 자, 이 건물에만 있는 게 있죠? 이 양상 건물에만 있는 게 있고 토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전세권이 없지만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2항과 4항입니다. 먼저 2항이 최단기간 1년 제한.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다음 4항. 4항은 법정갱신, 묵시의갱신도 건물에만 있다. 그럼 법정갱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313조에서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난다라고 313조에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물에만 있잖아요. 이게 왜 건물에만 있냐면 원래 두 규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권에 들어왔어요. 원래 두 가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전세권에 도입됐어요. 근데 주택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도입됐어요. 근데 원래 주임법은 최단기간 1년이었거든요. 1년. 그 1년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주임법은 최단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근데 아직 전세권은 1년으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건물이라 건물에만 있다고 나중에 이제 한 내년 한 8월쯤에 외우시면 된다. 내년 8월쯤에. 지금 뭐만 이제 다 잊어버렸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은 보지 않아요. 그냥 여긴 패스합니다. 그럼 책은 이제 233페이지 오세요. 233페이지. 제일 밑에 02번 전세권 요력에서 1번 전세권자 권리 양가로 1번 오세요. 동그라미 1번. 아까 대양력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목조물 매도해서 신소유자가 매수한 경우 전세권자 을은 신소유자 병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2번 전세 목조물이 양도되면 소유권과 일체로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함으로 병에게 다 이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아까 갑 원래 소유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면하고 다음 신소유자 동그라미 병에게 전세금 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한다. 이게 한마디로 대항력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양가로 3번 이것도 상린관계 준용돼요. 그래서 전세권에도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죠.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2번 전세권자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목조물을 유지 관리 의무에서 아래 309조인데 전세권자 동그라미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권자.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조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자, 7번으로 오시면 이 두 사람은 물권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권자죠.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물권자. 임차인은 채권자라 힘이 더 약하죠. 그래서 이 물권자 두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목적물을 직접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 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거든요. 필요비. 그럼 필요비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따라서 소유자, 설정자에게 필요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권자라 힘이 세요.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스스로 유지 수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필요비를 들였다면 그럼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물권자들은 힘이 세니까 직접 유지수선해야 되니까 필요비를 자기가 지출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채권에서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야 되고 임차인은 유지수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309조 구조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책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라고 얘가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럼 박스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럼 전세권자가 보일러 수선에 지출한 비용을 주인에게 즉 설정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전세권자는 박스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를 원칙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자와 채권자 필요비 청구 여부가 다르다. 기억하세요. 다음 그 밑에 처분권에서 306조 했습니다. 그럼 책을 넘깁니다. 자 이제 237페이지 오세요. 237페이지. 공사번 전세권 소멸 효과가 있고 중간에 파란색 2번 전세권 소멸 시 동시행 관계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7번으로 보세요. 네, 327조가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인데 자 보세요.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는 다음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누가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까? 노란색을 가로치면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가로친 말은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노란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흰색은 설정자. 그것을 서로 동시하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했습니다. 우리 갑에게 전세금 3억을 만약에 지급했다 해보세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누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죠? 전세권자 을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겠죠. 이러다가 전세권 기간이 끝난다, 만료된다. 그러면 갑이 전세금 먹어버립니까? 전세금 그대로 돌려주죠. 전세금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 말소 및 그리고 목적물 점유 반환해야겠죠. 이걸 누가 먼저 한다? 동시행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두 가지와 동시에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한다. 동시에야 공평하겠죠? 동시행입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23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전세권 소멸 시 동시행해 보세요.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 등기 말소 서류 제공 의무 가로. 두 가로는 동시행 관계 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전세권이 끝났는데 을은 할 일 다 했어요. 을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고 목적물 열쇠도 다 넘겼어요. 그럼 을을 할 일 다 했죠. 그럼 갑은 동시행으로 전세금은 줘야 되는데 전세금 안 주네요. 그럼 을을 할 일 다 했는데 갑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을은 전세권으로 이걸 경매할 수 있다. 경매에서 아까 전세금을 우선 변제권 있다 했죠? 우선 변제권 있다.
그게 아래 3번 경매권입니다. 그럼 318조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시하는데 전세권자는 민사집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효력이고, 주의할 게 지금 우리는 임대차 전세 공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 등기한 물권, 전세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과 용의물 공부했죠. 다음 주부터 담보물권과 계약법 앞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려웠죠? 그냥 차분히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용어를 귀에 익은다 생각하세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